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병원 앞 벤치. 회색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바삐 오가며 그를 곁눈질했지만 녀석은 언제나 한 방향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로 병원 정문. 처음에는 단순히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첫눈이 내리던 날조차도 나는 그런 그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내게서 시간이 멈춰버린 날이었다. Again. 말기 간암입니다.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말은 마치 유리조각처럼 내 뇌리에 박혔다. 나는 평소처럼 가벼운 위장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검진과 정밀 검사, CT까지 이어진 진단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내던졌다. 내 삶의 시계가 빠르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병원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가 그 개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일어섰다.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고 한순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너 날 기다린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했다. 물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병원에 올 때마다 그 개를 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간병인과 상담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 개는 또 거기 있었다. 이번엔 내 앞으로 다가와서 천천히 엎드렸다. 마치 내 곁에 있으려는 듯이. 돌보는 사람은 있어?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나는 점점 그가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채고 있는 것처럼. 그 개의 존재는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 되어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 밤 시작되었다. 나는 병원 근처의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가족은 없었고 친구들과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한밤중 나는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다. 창문을 통해 병원 쪽을 바라보자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 개의 실루엣이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나를 따라온 거야? 그때부터 나는 금점 그 개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입원을 결정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창밖에 보인 익숙한 그림자, 그 개, 여전히 병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처럼 조용히 받아들이는 환자는 드뭅니다. 혹시 무언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개가 매일 날 기다려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개 이름 있나요?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루.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중얼거렸다. 아루? 좋은 이름이네요. 밤하늘이란 뜻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왜 나는 그 이름을 말했을까? 어디서 들은 적도 생각한 적도 없는데 앤소해야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병원 앞 고요한 벤치. 그 개 아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 아직 넌 끝이 아니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너 누구야? 아루는 가만히 웃고는 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의 기억 속에서 온 존재야. 아루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나는 너의 기억 속에서 온 존재야. 꿈이었을까?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지며 벌어지는 정신의 마지막 방어 기제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믿고 싶을 정도로 선명하고 따뜻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병원 입구. 그리고 아루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게 대체 뭐야? 간호사들도 이제는 아루를 알아봤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가끔 병원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누굴 찾는 것처럼. 나는 침묵했다. 아루는 분명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몇 개? 며칠 후 의사가 내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는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꿨다. 어두운 병실, 어렴풋한 빛 속에서 아루가 내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 나 기억 안 나지? 기억. 너 어릴 때 놀던 밤 누군가 곁에 있었잖아. 그 순간 내 안 깊숙한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튀어나왔다. 11살의 어느 밤 나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는 수술실에 있었고 아빠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던 날들. 그때 병원 근처에서 만난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온몸이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를 감쌌다. 너, 그때 그 강아지야? 아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넌 나를 품에 안고 잠들었지. 병원에서 몰래 데려간 날도 있었고. 하지만 난 결국 너를 떠났어. 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렸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고 싶다. 며칠 뒤 기적처럼 일이 벌어졌다. 의사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당신 간이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기자가 갑자기 포기했고 조직이 거의 일치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기적? 정말? 그때 창밖에서 아루가 병원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경비가 그를 막으려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멈춰섰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다. 수술 당일 마취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아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평온했고 마치 괜찮아 기다릴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밖에는 아루가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어디 갔어요?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날 이후로 안 보였어요. 마치 임무를 끝낸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꿨다. 푸른 들판, 바람이 부는 언덕. 그곳에서 아루는 다시 나타났다. 잘했어. 넌 어디에 있었던 거야? 항상 네 안에 있었어. 이제 네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아루는 조용히 웃고 들판 너머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그 뒤를 향해 외쳤다. 고마워, 아루. 절대 잊지 않을게. 수술 후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루. 그는 왜 마지막 순간에 사라진 걸까? 나는 병원 퇴원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병원 앞 벤치, 그가 앉아있던 그림자. 하지만 그곳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정말 존재했던 걸까? 어느 날 병원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보고 경비원이 다가왔다. 혹시 그 개 찾는 거죠? 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그 개요. 마치 사람 같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눈빛이 슬펐어요.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처음 일하던 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병원 입구에 그런 개가 있었어요. 매일 누굴 기다리듯 앉아 있었지. 나는 숨을 삼켰다. 혹시 15년 전인가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 죽어가던 여자아이 하나 있었는데 늘 창밖을 보며 아루야, 아루야 하고 울곤 했죠. 이상하게도 그 개 이름이 그때도 아루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뒤엉켰다. 15년 전. 그 개가 아루가 그때도 있었다면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리고 단지 나만을 위한 존재도 아닐 수 있었다. 나는 깊은 혼란에 자빠졌다. 기억 속 존재? 기적?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며칠 후 나는 꿈이 아닌 완전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루와 다시 만났다. 밤늦게 동네 골목길을 걷던 중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아루.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젖은 털을 가진 떠도는 개처럼 보이지 않았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어딘가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아루.
나는 숨을 죽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뒤로 걸었다. 마치 따라와 라고 말하는 듯. 나는 그를 따라 오래된 골목 끝까지 걸었다. 그리고 멈춰 선 곳, 거기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녹슨 철문, 낡은 간판, 기억의 방, 잊힌 것들을 위한 장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루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이 안에 뭐가 있어?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낡은 노트, 잊혀진 장난감,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어릴 때 남긴 그림 한 장이 있었다. 그림 속 나와 함께 그려진 존재는 아루였다. 그림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루는 나의 친구. 아무도 못 본데도 나는 알아. 그는 내가 가장 무서울 때 가장 먼저 와주는 유일한 존재야.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곳은 뭐야? 그 순간 내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돌아보았다. 그곳엔 내가 모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아루는 그 순간마다 그들 곁에 있었지. 아루는 진짜였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보다 더 진짜인 존재, 누구도 만져보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루는 단지 나의 개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만든 환상이 아니라 고통의 끝에서 태어나는 가장 진실한 연결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이었다. 그날 밤 기억의 방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전과 다르게 보였다. 거리의 불빛, 낡은 가로수, 그리고 밤 공기조차도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험자 역시 사라졌다. 나는 다시 아루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남자 역시 사라졌다. 기억의 방으로 가는 골목도 존재자가 지워진 듯 사라져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남겨진 한 장의 종이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작고 낡은 메모.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숨을 뿐이야. 며칠이 흘렀다. 며칠이 흘렀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던 나는 뜻밖의 재회를 했다. 대기실 구석 휠체어를 탄 작은 소녀. 그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무릎 위엔 아루가 누워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아루를 봤군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근데 어떻게? 아이의 눈동자는 얼음보다도 깊었다. 고통을 아는 눈이었다. 아루는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오곤 해요. 그래서 저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물었다. 혹시 그게 언제부터 보였나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처음엔 상상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 개 덕분에 웃게 되었고 통증을 참는 힘도 생겼어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루는 살아있지 않다. 하지만 존재한다. 그는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도록 곁을 지키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나는 살아남은 걸까? 며칠 후 아루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내 곁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따라 병원 뒤편 낡은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폐쇄된 소아병동이었다. 오래전 화재가 나서 사용 중지된 곳. 하지만 안에는 누군가 있었다. 불이 꺼진 병동 안,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 옆, 작은 문패. 기억보호실, 무의식 속 연결 보존 공간. 그곳에 있던 사람은 병원 관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산과 죽음 사이의 기록자입니다. 당신처럼 아루를 본 사람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당신은 이미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왜죠? 그는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린 시절의 나.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이던 이름. 아루야, 오지마. 이젠 괜찮아. 하지만 아루는 언제나 왔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아루는 단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그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의 어귀에 서 있었다. 나는 기록자의 말에 머리가 아득해졌다. 사명이라니요? 난 그저 병을 앓고 있을 뿐인데.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 아루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지, 왜 당신이 살아남았는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아루와 함께 오랜 병동 안 기억 보호실로 돌아갔다. 그곳엔 수백 개의 상자가 있었다.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 낯익은 이름. 최도윤, 1998년.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그리고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재생기를 찾아 플레이를 누르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아루가 왔다. 나 정말 무서웠는데 아루가 있어서 괜찮았어. 그건 분명히 어린 시절의 나였다. 엄마는 오지 않았고 아빠는 술에 취했어. 근데 아루는 항상 왔어. 매일 병원 문 앞에서 기다렸어. 숨이 막혔다. 나는 아루를 처음이 아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었던 기억, 하얀 병실, 창밖의 눈, 그리고 엄마의 외침. 왜 저개가 또 여기 있어? 제발 좀 사라져. 나는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아루는 거기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 불이 났고 나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다. 도윤 씨, 기록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 어머니는 아루를 두려워했죠. 그 이유는 아루가 죽음의 전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날 구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때부터 선택받은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고도 살아남은 자.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점점 퍼져가는 퍼즐 조각들. 어릴 적 나는 매일 혼자였다. 누구도 날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런 내 곁엔 늘 아루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소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아루는 그녀의 침대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속삭였다. 아루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 뒤에 서 있었다. 그 남자였다. 처음 내게 넌 기억해야 해라 말하던 남자.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도윤 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 아이를 기억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나는 물었다. 그 아이라니요? 당신이 구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시 만나야 할 아이. 그가 말한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졌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아루는 조용히 그 아이 옆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기억해요, 도윤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내 앞에 섰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모습이 서서히 또렷해졌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너는 그 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기억났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졌다.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겨울이었다. 어린 나. 그리고 내 옆에 항상 따라다니던 작은 여자아이. 내 동생 수빈. 우리는 함께 병원에 입원했었다. 같은 병, 저달 같은 통증. 그녀는 항상 웃었다. 하지만 점점 말라갔다. 그의 봄, 의사들이 말했던 그날. 이제 수빈이는 힘들 거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나는 병실 복도 끝까지 도망쳤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내 곁에서 아무 말도 없이. 수빈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래, 나야. 오빠는 날 잊었어도 난 항상 옆에 있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널 잊었다니. 그럴 수가.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괜찮아. 오빠는 살아야 했으니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기록자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빈 양은 떠났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녀는 끝없이 이곳에 남아야 했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루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 양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기억이자 당신이 회피해온 진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루는 여전히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래서 난 살아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생명을 넘긴 겁니다. 나는 천천히 수빈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이제야. 그녀는 웃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 순간 병원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기록자가 외쳤다.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돌아갈지 혹은 이곳에 남아 수빈과 함께할지. 나는 숨을 삼켰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선택해요, 도윤 씨. 진실은 무겁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수빈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다시 살아볼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이제 아루를 돌려줘야 해.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아루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마쳤어. 이제 떠나야 해. 그 순간 아루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부드럽게 내 가슴에 비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고마워. 고마워. 그의 눈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마음은 뚜렷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수빈과 함께 걸어갔다. 빛 속으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묻어둔 슬픔과 미안함과 사랑을 다 꺼내어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희미한 형광등이 내 눈을 찔렀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싸늘했던 공기 대신 따뜻하고 익숙한 병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돌아왔다. 현실로. 옆 침대에는 누군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 깨어나셨네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루, 수빈, 그건 전부 꿈이었을까? 하지만 심장이 말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꿈은 잤다. 며칠 후 나는 휠체어에 기대어 병원 정문 앞까지 나왔다. 습관처럼 눈이 병원 앞 벤치를 향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작은 그림자도 흔들리는 꼬리도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곳엔 아루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누군가 며칠 전에 맡기고 갔어요. 도윤 씨가 깨어나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목에 걸 수 있는 개인식표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내가 벤치에 앉아 있고 옆에 아루가 기대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신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뒷면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S, S, 수빈. 나는 조용히 인식표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지 않았다. 그는 떠났다. 하지만 영원히 내 곁에 있었다. 며칠 후 퇴원한 나는 도심 밖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나는 매일 이른 아침 작은 산책을 나섰다. 그리고 하루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낡은 창고 옆 작은 상자 안에서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그 눈은 익숙했다. 깊고도 따뜻한 무언가를 닮은 눈빛.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품에 안았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낑댔다. 괜찮아, 이제 됐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다렸지? 나도 기다렸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아이와 함께 걸었다. 그가 아루인지 수빈이 보낸 마지막 선물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꿈속에 수빈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루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빠, 이번엔 놓치지 마. 네가 받은 생명은 그냥 얻은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야.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강아지 노을과 함께 작은 언덕을 올랐다. 그는 아직도 나를 따라오며 종종 걸음으로 내 발끝을 스쳤다.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내가 무너진 세계를 다시 붙잡게 만들 줄은 몰랐다. 아루와는 닮지 않았다. 하지만 아루처럼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밤이면 악몽이 덜했다. 가슴에 구멍난 듯한 허전함도 노을의 따뜻한 숨결에 조금씩 메워졌다. 그러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나처럼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은 또 있을까? 그 생각은 뿌리처럼 깊게 박혀 어느 날 나를 낡은 병원 한쪽의 자원봉사실 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는 동안 나는 매일처럼 노을과 병원 주변을 돌며 그곳에 있는 이들을 지켜보았다. 눈빛이 무너진 채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 매일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는 여인.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어느 날 병원 6층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락이 왔다. 정신이 또렷하신데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가족은 없고 돌아가시기 전엔 누구라도 보고 싶으시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얗게 센 머리칼과 주름진 눈가를 가진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흐렸지만 깊었다. 아루.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루, 내 개 이름이었어. 아직도 날 찾고 있을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너도 개와 함께 왔구나. 그 눈빛, 똑같구나. 나는 조용히 노을을 안고 그의 옆에 앉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을의 등을 쓸었다. 그 손길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후회의 흔적도 있었다. 나는 놈을 두고 도망쳤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날 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떠나기 전까지 나를 기다렸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 노인의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나 역시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루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고 용서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상자를 들고 병동으로 다시 갔다. 이게 뭐냐고. 작은 인식표예요. 노을이 쓰던 거예요. 이제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노인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저 조용히 그것을 가슴에 얹었다. 고맙다. 아루가 너를 보냈나 보다.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노을은 그의 침대 옆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당신을 안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나는 우체국으로 향했다. 노인의 기록을 뒤져 그가 남긴 편지를 봉투에 담았다. 수신이는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널 찾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단다. 내가 널 떠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떠나는 이 순간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병원 복도에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노을과 함께 창가에 서서 그 붉은 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해도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겨울은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떤 계절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노을과 함께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다. 더 이상 환자가 아닌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병원 자원봉사 명찰을 목에 걸고 호스피스 병동의 문을 열었다. 예전엔 이곳이 너무 무서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이곳은 마지막 희망이 반짝이는 장소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에 새로 배정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 친구 노을이에요. 환자들은 노을을 보고 웃었다. 깊게 펜 주름 속에서 미소가 피어났고 잊혔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다. 얘가 아루처럼 생겼네. 얘는 꼭 우리 집에서 키우던 봉순이 같네. 나도 강아지 있었지. 아주 오래전에. 그날 오후 나는 침대에 누워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중년이었고 아무 장식도 없는 희고 긴 머리카락이 마치 바람온 물결처럼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안해요 엄마였거든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노을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누워 그녀의 떨리는 손등에 고개를 이야기였다. 며칠 뒤 나는 SNS에 노을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는 매일 병원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하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였다. 생각보다 반응은 컸다. 수천 명이 글을 공유했고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내 아이도 병원에서 혼자 싸우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병원 앞에 항상 앉아 계시던 강아지가 아직도 생각나요. 혹시 아루가 노을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병원 앞에 있는 기다리는 존재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사연을 듣고 기록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 나는 그것을 기다림의 기록이라고 불렀다. 노을과 함께 인터뷰를 다니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조용히 한 사람씩 찾아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이 인터넷에서 글 쓰는 그 청년인가요? 강아지랑 병원 앞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 밤이면 집에 돌아와 나는 노을 옆에 앉아 수많은 사연을 정리했다. 버림받은 개가 주인을 7년 동안 기다린 이야기, 딸이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한밤중 병원 앞에서 피리를 불며 아내에게 노래를 들려준 남자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노을의 기다림처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을이 밥을 먹지 않았다. 산책도 거부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무거웠다. 나는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졌고 나이도 많습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의사는 말없이 노을의 심전도를 보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야, 하드. 나는 다시 병원 앞을 서성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노을이 병실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그리워했다. 이제야 알겠다. 기다림은 가르침이었다. 노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병원 외벽이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이면 나는 여느 때처럼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젠 그가 뛰어와 내 손등에 코를 비비는 일은 없었다. 나는 동물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하루에 3번 노을을 만나러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누워 있었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너 병원 앞에 앉아 있었지. 그때 너 나를 고른 거지? 노을은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너졌다. 나이니스. 나는 그를 위해 기타를 가져와 가만히 노래를 불렀다. 기다림 끝에 핀 따뜻한 봄처럼 너는 나의 햇살이었어. 끝날 줄 몰랐던 추운 하루 속 너는 늘 거기 있었지. 노을은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노래가 마지막 자장가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받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죄송합니다. 노을이가 오늘 새벽. 더는 듣지 못했다.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
목울대 아래로 쏟아지는 무언가.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는 듣지 못했다. 노을은 작은 상자 안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엔 미소 같은 곡선이 남아 있었다. 나는 상자 옆에 꿇어앉아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노을아. 넌 나한테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산을 올랐다. 노을이 좋아하던 흙냄새 나는 숲길. 그곳 한 귀퉁이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기다림으로 나를 구한 존재 노을, 여기에 쉬다. 비석 앞엔 노을이 쓰던 빨간 목줄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놓았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고 노을은 내 곁에 꼭 붙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노을이 떠난 후 잠시 글을 멈췄다. 기다림의 기록. 계정도 조용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우리 아버지께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노을은 저에게도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울었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다. 터미널 근처. 그날 이후 나는 병원 벤치에 앉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학교 앞, 역 앞, 터미널 근처. 기다리는 존재는 어디에나 있었다. 한 여학생을 기다리는 치매 걸린 할머니, 수술을 마친 아버지를 기다리는 꼬마, 떠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떠돌이 고양이. 나는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노을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가끔 꿈을 꾼다. 병원 앞 벤치에서 노을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꿈. 그때 나는 서서히 일어나 무릎을 굽히고 팔을 벌린다. 그리고 노을은 날 향해 뛰어들며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나를 통과한다. 나는 깨어나며 속삭인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낼게. 넌 나를 끝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끝.